제1장 장독대 귀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려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할머니 댁 장독대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그래? 무슨 소리? 뚝딱뚝딱, 부스럭부스럭. 그런 소리 말이야. 더욱 이상한 것은 김할머니 댁 술독이 자꾸 비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막걸리를 가득 담아놨는데 아침에 보면 반이나 줄어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혹시 장독대에 귀신이 사나? 그럴지도 몰라. 요즘 김할머니도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던데.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밤에 지나가다가 장독대 위에서 흰 그림자를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 몇 명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밤새워 지켜보자. 정말 귀신인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 김할머니도 걱정되고 말이야. 어느 보름달 밤, 청년들은 김할머니 집 근처에 숨어서 장독대를 지켜봤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정말로 장독대 쪽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뭔가 움직이고 있어. 청년들이 자세히 보니 정말로 누군가가 장독대 주변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귀신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저거 사람 아니야? 청년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장독대를 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술독에 막걸리를 다시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청년들이 그 남자를 자세히 보니 마을 옆 동네에 사는 박 씨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혼자 사는 총각이었죠. 청년들은 박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 씨, 뭘 하는 거요? 박 씨는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했습니다. 아, 이거 들켰군요.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사람들이 다 귀신이 나온다고 난리인데. 박 씨는 부끄러워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김할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혼자 사시면서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박 씨는 밤마다 김할머니 댁을 몰래 돌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독대를 깨끗이 닦아드리고 부족한 반찬을 채워드리고 술독에 막걸리도 넣어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왜 몰래 하신 거요? 당당하게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박 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자존심이 상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다운 효도를 못 해드려서 늘 마음에 걸렸어요. 청년들은 박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돌봄은 계속하고 싶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청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착한 마음씨를 가진 박 씨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다가 이내 감동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었구나. 박 씨 참 마음씨가 고우네. 우리도 김할머니 돌보는 일에 함께 참여하자.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김할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박 씨도 이제는 당당하게 할머니를 찾아뵙고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셨지만 이내 고마워하셨습니다. 이 늙은 것이 무슨 덕이 있다고 이렇게들 해주시는지.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께 배우는 게 더 많아요. 혼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더 힘을 얻습니다. 그 후로 김할머니는 외롭지 않게 지내셨습니다.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시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박 씨는 나중에 마을의 좋은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 김할머니가 내 아들 결혼하는 것 같다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장독대의 귀신 소동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서로에게 무관심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 마을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제2장 무명옷을 지닌 선비. 조선 후기 어느 해 영남 지방의 가난한 선비 이몽룡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새 옷 한 벌 장만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정성껏 기워준 무명옷을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아, 옷이 남루해도 마음만큼은 당당하게 다녀오렴.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몽룡은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넘어가던 중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야, 선비, 가진 거 다 내놔라. 몽룡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 옷과 책 몇 권뿐입니다. 산적의 우두머리가 몽룡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남루한 옷을 입고서도 과거를 보러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그래도 옷은 옷이니까 벗어놔. 제발요, 이 옷만큼은. 닥쳐. 벗지 않으면 목숨도 위험할 줄 알아. 몽룡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산적들은 몽룡의 옷을 빼앗고 대신 너덜너덜한 거적대기 같은 옷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라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을 거다. 산적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몽룡은 그 너덜거리는 옷을 입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기워주신 옷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런 몰골로 어떻게 과거장에 들어가지? 하지만 몽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가족의 희망을 생각하니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실력을 보여주자. 몽룡은 그 너덜거리는 옷을 입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몽룡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지인 줄 알고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몽룡은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과거장 입구에서 관리들이 몽룡을 막았습니다. 야, 거기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저는 과거를 보러 온 선비입니다. 뭐, 그런 몰골을 하고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몽룡이 간신히 신분을 증명하고 과거장에 들어갔지만 다른 응시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들 비단 옷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는데 몽룡만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저런 거지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과거장이 옛날 같지 않네. 아무나 다 받아주나 봐. 몽룡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상처받았지만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만드는 거야. 실력으로 보여주자.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몽룡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 넣었습니다. 어려운 한문 문제도 술술 풀었고 시를 짓는 문제도 훌륭하게 해결했습니다. 며칠 후 과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몽룡이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남루한 옷을 입은 선비가 장원급제라고?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몽룡의 답안지가 가장 뛰어났던 것입니다. 관리가 몽룡을 불러 축하를 전했습니다. 축하하네. 앞으로 좋은 벼슬길이 열릴 것이야. 몇 년 후 몽룡은 한 고을의 현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하로 도둑 한 명이 잡혀왔습니다. 몽룡이 그 도둑을 보니 낯이 익었습니다. 너는? 그 도둑이 바로 몽룡의 옷을 빼앗았던 산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산적도 몽룡을 알아봤습니다. 아, 그때 그 거지 선비. 맞다. 나다. 산적은 땅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현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옷을 빼앗은 것 용서해 주세요. 몽룡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옷을 빼앗은 덕분에 나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야. 몽룡은 그 산적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산적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감님 같은 분을 만나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 후로 그 산적은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몽룡은 현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옷이 날개가 아니라 마음이 날개라는 신념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공평하게 대했고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중시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몽룡을 무명옷 현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 출신이었지만 진정한 실력과 인품으로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3장 소금장수와 금부처. 옛날 산골 마을에 김봉수라는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대를 이어 소금장수를 하는 집안이었는데 봉수는 성실하고 정직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장사꾼들처럼 속이거나 바가지 씌우는 일 없이 언제나 정확한 저울로 소금을 팔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봉수는 평소보다 많은 소금을 치고 먼 마을로 장사를 떠났습니다. 그 마을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법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봉수는 기대에 부풀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넘어가던 중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비를 피할 곳이 없네. 봉수는 급하게 큰 나무 밑으로 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고 가던 소금 자루들이 비에 젖어 소금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봉수는 필사적으로 소금을 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빗물에 소금이 다 녹아 흘러가 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미천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비가 그친 후 봉수는 빈 자루들만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돌아가지?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봉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을 헤매다가 작은 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절이 있네. 하룻밤만 머물러 보자. 절로 들어가니 늙은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봉수의 처지를 듣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일단 들어와서 쉬어가거라. 스님은 봉수에게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봉수는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 이런 산골에서 나그네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그날 밤 봉수는 절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당에서 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봉수가 조심스럽게 법당을 들여다보니 부처님 상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금빛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봉수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게 정말 금으로 만든 부처님인가? 봉수의 마음에 잠깐 욕심이 일었습니다. 저 부처님만 가져가면 평생 걱정 없이 살 텐데. 하지만 이내 자신의 마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니. 스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다음날 아침 스님이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부처님이 빛나는 걸 봤구나. 봉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 얼굴에 다 써있다. 그리고 욕심도 잠깐 잃었겠지? 봉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요? 그 욕심을 떨쳐낼 수 있느냐 하는 거지. 너는 그걸 해냈구나. 스님은 봉수를 법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낮에 본 부처님 상은 그냥 나무로 만든 평범한 불상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젯밤에는 분명히 금빛이. 그 금빛은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부처님이 빛을 내신 거지. 봉수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소금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얻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야. 마음의 평안이요? 그렇다. 소금은 또 구할 수 있지만
깨끗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봉수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절을 떠날 때 스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저는 소금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그 마음을 잊지 말 거라.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에는 진짜 보물들이 가득할 거야. 봉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수야, 어떻게 됐어? 장사는 잘했어? 봉수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을 다 잃었다는 것도, 절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봉수를 위해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봉수야, 우리가 도와줄게. 다시 소금 장수를 시작해. 평소에 워낙 정직하게 장사해줘서 고마웠어. 이럴 때 우리가 도와야지. 봉수는 감격했습니다. 그동안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 봉수는 예전보다 더 마음이 편안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산속절을 찾아가 스님께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예요. 마음이 편하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하다. 봉수는 평생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제4장 달빛 아래의 맹세. 조선 중기 한적한 산골 마을에 청운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논밭을 일구며 호르머니를 모시던 그는 가난했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청운은 시장에서 우연히 한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비단 치마에 곱게 단장한 그녀는 마을 유지 김진사의 외동딸 월양이었습니다. 떨어진 댕기를 주워주며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월양의 맑은 눈동자와 수줍은 미소에 청운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마을 뒷산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청운은 들에서 따온 들꽃을 건네며 수줍게 마음을 전했고, 월양은 몰래 수놓은 손수건을 건네며 자신의 진심을 알렸습니다. 청운아, 신분이 다르다고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변할 수 없단다. 월양아,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너만큼은 평생 지켜주고 싶구나.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딸의 마음을 알고 크게 노했습니다. 어디 농부 따위가 감히 우리 집안의 규수를 넘보느냐? 당장 집안에 가둬라. 월양은 사랑채에 갇히고 청운에게는 온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청운은 밤마다 월양이 갇힌 사랑채 창가에 조약돌을 던져 안부를 물었고, 월양은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월양이 몰래 방을 빠져나와 느티나무 아래로 달려왔습니다. 청운아, 아버지께서 나를 한양의 벼슬아치에게 시집 보내려 하신단다. 내일이면 가마가 온다고 하시네. 청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은 결심을 품고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양아, 나와 함께 떠나지 않겠느냐? 비록 가난하지만 내 두 손으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두 사람은 그 밤 달빛을 증인 삼아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정착한 두 사람은 작은 농가를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청운은 부지런히 농사짓고 나무를 하며 가정을 돌봤고, 월양은 바느질과 누에치기로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집안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청운과 월양 부부는 자신들의 마지막 쌀까지 내놓으며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우리야 젊은이, 며칠 굶어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부터 드세요. 이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처음엔 신분이 다른 부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 이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에게는 예쁜 아들딸이 태어났고 청우는 열심히 공부하여 마을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월양은 마을 안악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나이든 김진사가 딸을 찾아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규수가 아닌 검게 탄 얼굴에 거친 손을 한 딸의 모습을 보며 진사는 처음엔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부부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손자 손녀들이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월양아,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김진사는 사위 청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위야, 내 딸을 이토록 훌륭한 어머니로 만들어 주어 고맙구나.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예전처럼 둥근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기억하시죠?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했던 우리의 맹세를. 물론이지요. 그때의 약속, 평생 지키며 살았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실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가정. 마을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맹세했던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오장 의 좋은 형제의 언덕.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 많고 사이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만석, 동생은 만수라 했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으니 형제라기보다 서로의 벗 같은 사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 형제처럼 지내면 세상 근심 없겠다 하며 부러워했답니다. 형 만석은 언제나 동생을 먼저 챙기며 내 몫은 없어도 된다. 내가 먼저 배부르면 그걸로 족하다 했고 동생 만수도 형이 있어 내가 산다 하며 매사에 형의 뜻을 따랐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웃음소리만큼은 끊이지 않는 집이었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두 형제를 좋게 보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사이만 좋아서 어디 살림이 나겠어? 하며 비웃기도 하고 욕심도 부려야 남는 게 있지. 저러다 굶어 죽을 거다 하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감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밭에서 걷어들인 곡식은 턱없이 모자라고 쌀 한 톨이 금값처럼 귀해졌습니다. 누구든 곡식을 감추기에 급급했지요. 형 만석은 밤마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우리 만수가 굶으면 어쩌나 고민 끝에 자기 몫을 조금씩 덜어내어 한밤중에 동생 집 창고에 부어주었습니다. 혹여 들킬까봐 달빛에도 그림자조차 조심스러웠지요. 그런데 기막힌 일은 동생 만수도 똑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형이야말로 혼자 사니 더 힘들겠지 하며 자기 곡식을 이고 지고 형네 창고에 몰래 옮겼던 겁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곡식을 덜었는데 창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듯 보였던 것이지요. 형제는 서로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밤 우연히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형은 쌀자루를 메고 있었고 동생도 보리자루를 안고 있었지요. 순간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눈시울이 붉어져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수야, 내가 그랬구나. 형,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형제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자. 반면 마을의 부자들은 욕심만 부리다가 쌓아둔 곡식을 쥐가 파먹고 벌레가 들끓어 다 썩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원망은 그들에게로 향했고 결국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그 의좋은 형제의 집이었습니다. 형제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있는 만큼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마음씨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지요. 재물은 흘러가지만 의와 정은 영원히 남는구나. 세월이 흘러 형제는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전설처럼 전해졌고 두 사람이
곡식을 옮기다 마주쳤던 그 언덕은 형제의 언덕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